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란 참 묘한 존재죠.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엔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가족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모가 제게 행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그리고 또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갚아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사를 꿈꿨던 저는 몇 번의 임용고시에 도전한 끝에 합격했고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교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참 많아요. 학교라는 곳 자체가 폐쇄적인 공간이라 그런지 미혼 교사들을 보면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간판이라도 달고 다니는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여자 교사는 신부감으로 최고라는 둥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른들, 동료 선생님들,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도 나서서 아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요 하면서 중매를 서려고 하시는 일이 잦았어요. 물론 전 그럴 때마다 정중히 사양했죠. 전 사실 그런 게 좀 싫었거든요.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 적도 없었고 제가 꼭 어떤 특정한 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종종 너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슬슬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결혼이 급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못해서 초조해하지도 않았거든요. 특히 선을 보는 건 더 싫었어요. 소개팅은 그래도 부담 없이 만나볼 순 있겠지만 선이라는 건 정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잖아요. 사랑이란 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게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누가 정해준 상대와 형식적인 만남을 통해 사랑을 찾아간다는 게 저랑은 정말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매번 잘 돌려 거절을 해왔는데 학교에서 저를 늘 좋게 봐주시던 교감 선생님께서 어느 날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은 제가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본인이 잘 아는 젊은 후배를 꼭 저와 엮어주고 싶다고 하셨죠. 한 번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만나보라며 재차 권하시니 계속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교감 선생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고 결국 소개팅에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처음엔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없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평소 제가 원했던 가치관이나 대화 스타일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었고 대화하는 동안 점점 참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결혼까지 차질 없이 관계를 키워나갔어요. 더할 나위 없던 저희 둘 사이의 유일한 문제는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직업이 의사였는데 그 직업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건지 처음부터 콧대가 아주 높았어요. 한마디로 잘난 척에 하늘을 찌르고 매사에 굉장히 까다로운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 시모 같은 타입이었죠. 처음 시모를 만난 날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남편과 저는 시모가 추천하신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첫 자리였죠. 인사를 드리기 전부터 남편이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시긴 해도 기본적으로 아들 말은 잘 들으시는 분이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어. 라기에 남편만 믿고 긴장되는 마음을 다잡으며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모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생각보다 평범하네? 난 우리 아들이 만나던 여자들 다 마다하고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기에 대단한 미인이라도 될 줄 알았더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 정도 말도 못해? 누가 못났다니? 그냥 별로 특별할 게 없어서 의외라는 거지.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그렇게 대놓고 묻는데 어느 누가 기분 아주 더럽네요. 하겠어요. 애써 불쾌감을 감추고 웃어 보였죠. 그런데 이후로 대화가 계속될수록 시모는 계속 저를 조금씩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돌리려 해도 끊임없이 제 부족한 점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덕분에 그날 아주 된통 크게 체하고 손까지 따야 했지 뭐예요. 결국 그날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직업 특성상 워낙 꼼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그렇지 기본적으로 나쁜 분은 아니라며 혹시라도 선을 넘으시면 자기가 꼭 맞서겠다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진심을 다해 설득을 하더라고요. 시모만 보고는 결혼까지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남편 말에 힘이 실려 있어서 저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그를 믿고 싶었거든요. 시모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남편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이 있기도 했고요. 물론 남편은 제가 믿었던 대로 믿음직한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생각보다도 더 지독한 사람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 시모의 진짜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났어요. 특히나 저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했던 건 시모의 끝없는 비교였어요. 시모는 자신의 병원에 다니는 여자 의사들이나 주변 친구들의 며느리들과 저를 비교해대기 일쑤였어요. 우리 병원에 김지은 선생이라고 있는데 나이는 32인데 벌써 내 거 가장이야. 아까운 건 그 친구가 아직 결혼을 못했단 거야. 내가 봤을 땐 우리 관수하고 잘 맞을 것 같은데 네가 먼저 나타나는 바람에 그 인연을 놓쳤지 뭐야? 거참,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대체? 며느라가 듣는 자리에서. 아까워 그러지 아까워서. 내 동기들 봤지 당신도? 다들 말이야. 나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것들이 며느리 죄다 의사들로 얻어가지고 얼마나 뻐게 되는데. 나만 이래 나만. 아우 답답해 정말.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대체? 벌써 저희 결혼한 지도 2년이에요. 엄마 계속 이러시면 저희 이제 집에 안 와요? 적당히 하세요. 남편이 대신 화도 내주고 집에 가서 계속 빌어대며 제 비위도 맞추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진이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모의 기준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고깝게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가 고쳐놓겠어요. 그러다 한 번은 되게 깨름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역류하고 그러는 바람에 병원을 찾아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걱정하던 참에 시모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신이 직접 봐주겠다고 나선 거죠. 근데 솔직히 별로 안 내키더라고요. 그냥 병원에 돈 주고 맘 편히 검사받는 게 낫지 시모와의 관계가 그다지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시모에게 제 몸을 맡기는 게 꺼려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밖에서 따로 보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설득을 하기도 했고 또 시모 본인도 가족인데 내가 해주는 게 더 안심되지 않겠니? 라고 하셔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죠. 저는 그동안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시모가 내가 직접 하니까 아무 걱정 말고 긴장만 풀어. 요즘은 약도 좋아져서 금방 끝나.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 라고 하셔서 안심하려고 했죠. 마취 주사를 맞고 난 후 정해진 과정에 따라 눈을 감고 시모가 이끄는 대로 따랐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약이 충분히 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제가 유독 민감한 편이라 그런 건지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취에서 깨어난 거죠.
심지언 내시경관이 제 목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웩웩 하고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고 간호사가 제 어깨를 눌러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저는 중간에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마취약이 덜 들어간 것 같으니 좀 더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마취약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은데 좀 더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정량대로 다 넣었다. 내가 의사지 네가 의사니? 정량을 알아도 내가 알지. 그리고 내시경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자세도 중요한 거야. 긴장을 이렇게 잔뜩 하니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뭐 널 잡아먹기라도 한대니? 약만 더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유, 무슨 애가 이리 예민한지. 결국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내시경을 끝낸 뒤 저는 거의 녹초가 된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목은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는 제 옆에 서서 한숨을 쉬며 타박을 해대는 거예요. 하여간 요즘 여자들은 참 약해 빠져서는 기껏 고생하는 사람만 희한하게 됐잖아. 나 참 실컷 진료봐주고도 욕만 먹게 생겼네. 아니에요. 그냥 전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마 제가 내시경이 처음이라 더 그랬나 봐요. 그렇게 대충 얼버무렸지만 솔직히 기분은 확 상했죠.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갖은 유세란 유세는 다 떠는지.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진료받는 일은 절대 없다. 다짐을 했죠. 그 일이 있고 얼마쯤 지났을까? 한 번은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부가 아무래도 자꾸 어지럽고 눈앞이 팽팽 도는 게 이석증이 다시 도진 것 같다며 시모에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씀하신 날이 있었어요. 어머, 어쩐지 아버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인다는데 괜찮으세요? 움직일 때마다 자꾸 어질어질한 게 아마 전에 생겼던 이석증이 다시 도진 모양이다. 왜 걸핏하면 참. 평소 건강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던 시부였기에 이런 모습은 보기 드물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걱정이 되었고 남편 역시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의외로 무심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냥 집에서 며칠 쉬면 나. 그런 걸로 무슨 의사를 찾아. 의사들이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야?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고 괜히 병원 가서 귀찮게 하게. 내가 딱 보면 알아. 괜히 유난 떨 필요 없어. 아니 그래도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됐다. 넌 뭘 한다고 나서길. 결국 전 입도 못 대고 시부는 그 말을 듣고는 한숨을 내쉬더니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평소 늘 시모에게 꽉 잡혀 사시는 분이라 괜히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약이 오르기도 했죠. 내시경 받으러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꾸 사람을 무지랭이 취급하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구는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뭐라고 하든 시부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시모가 알면 노발대발하겠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풋 하고 나왔죠. 먼저 스마트폰으로 병원을 검색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제일 빠른 시간대를 확인해서 예약하고 나서 시부에게 방으로 들어가 살짝 말씀드렸죠. 아버님, 제가 방금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내일 오후 전에 저랑 같이 가요. 어지러우셔서 혼자 가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아가. 네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구나.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번거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님 안 아프셔야지 그게 걱정이네요. 그렇게 다음날 찾아간 병원에선 이석증이 맞다는 판정을 받았고 다행히 상황이 심각하진 않았어요. 약을 처방받고 간단한 치료를 마치고 나왔죠. 병원에 다녀온 후 시모에게 얘기를 하니 시모는 자기가 말하지 않았냐며
또 아는 척을 늘어놓더라고요. 뭐래? 그냥 쉬면 된대지? 거 봐, 내가 뭘 했어. 별거 아닐 거라니까. 병원 안 가도 괜찮다니까. 다 유난이야, 유난. 한국인들은 하여간 병원을 참 지집처럼 드나들어요. 유난? 당신은 의사란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걱정이 되고 병원을 찾는 거지. 그 아픈 사람들 덕분에 당신 같은 의사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한 집에 사는 남편이 아프다는데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유난 취급하는 사람이 다른 환자는 제대로 돌보기나 하겠어? 난 병원 갔다 당신 같은 의사 만날까봐 겁이 난다, 겁이 나. 시부는 그동안 참으셨던 게 터지신 것 같았어요.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던 시부가 큰 소리를 내자 시모도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까지 성질 내리는 아니지 않냐며 자기도 걱정이 돼 그런 거라고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찬밥 취급을 당하는 시부가 안쓰러워 전 이석증에 좋다는 음식들을 시부에게 준비해드렸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균형 잡힌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봤거든요. 따뜻한 미음을 끓이고 나트륨 함량을 줄인 밑반찬들을 준비해 차려드렸죠. 시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연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쩍 시부와 더 가까워진 듯했고 시부는 저를 더 많이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병원에도 다녀오고 음식도 해드리고 하면서 제게 많이 고마워하셨고 저도 시부에게 더 잘하게 됐죠. 시부는 이후 제가 요리를 준비하면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교사들은 목이나 허리가 쉽게 상한다고 하니 늘 조심해라 하시며 이것저것 영양제며 신발 같은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반대로 시모는 그런 시부의 태도가 못마땅한 듯했어요. 시부와 제가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한숨을 푹 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피하곤 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점차 시모의 반응은 노골적인 불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두고 시부가 칭찬을 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음식 솜씨도 참 좋아.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었는데 네가 해준 음식 덕분에 조금씩 입맛도 돌아오는 것 같아.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자주 못해드려 죄송하죠. 훈훈한 분위기가 오가던 와중 시모 혼자만 갑자기 똥 씹은 것 마냥 표정이 굳더니 젓가락을 큰 소리로 식탁에 툭 내려놓으면서 능력이 없으니 몸빵으로 때우는 거지 뭐. 자신이 그렇게 없으니까 애써 음식이나 열심히 만들면서 시애비 사랑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저 역시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 누가 들어도 웃기잖아. 병원도 따라다니고 음식도 해대고 누가 보면 뭐 며느리가 아니라 비서라도 된 줄 알겠어? 솔직히 말해봐라. 너네가 병원에서 내시경할 때 한 소리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완전히 나만 배제하겠다고 작정한 거 아니냐고. 시애비만 챙기고 시모는 쏙 빼놓고 어디서 여우짓을 하고 있어? 엄마, 정말 대체 왜 이러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챙기면 남들은 다 효부라고 해요. 제가 해야 되는 걸 이 사람이 대신해주니 전 미안하고 고마워 죽겠는데 엄만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세요? 이것 봐라. 아들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너도 그저 네 마누라 편만 들지? 이 집안에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배은망덕한 김씨 집안 놈들 같으니라고? 그날 이후 시모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도 남편도 모두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더 심통이 난 건지 아주 대놓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기존에 시모가 제게 하던 게 그냥 단순한 드잡이었다면 이젠 질투까지 섞인 비아냥이 이어졌어요. 예?
너 너희 친정아버지 생신 때 강원도 호텔에 다녀왔다며? 아, 네. 아버지 칠순이셔서 같이 다녀왔어요. 거봐, 여보. 결국 며느린 이래서 안 돼. 당신이 아무리 예뻐하면 뭐해? 결국 지 친정편밖에 더 돼? 아무리 당신이 물고 빨고 이뻐한데 제가 뭐 김씨가 돼? 쟨 강씨야, 강씨. 지그집밖에 챙길 줄 모른다고.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모의 비아냥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부가 마침내 참다 못해 시모를 야단치셨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던 중 시모가 또다시 빈정대며 못기케야 중학교 선생 나부랭이밖에 안 되는데 요리라도 잘해야지. 의사 시험이 둔 집안을 시집와서 그 정도도 못하면 되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시모를 향해 아주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물론 남편조차 평생 처음 보는 시부의 모습이었어요. 당신 정말 부끄러운 줄 좀 알아.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 집을 위해 애쓰는지 뻔히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아프다니까 병원도 데려가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당신은 왜 그런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내가 언제 못 잡아먹고 안달이래? 난 그냥... 사람이 늙을수록 어떻게든 마음을 굳게 써야지. 그러고 욕심만 그득그득하니 당신 얼굴을 좀 봐. 얼마나 추하게 늙어가는지. 맨날 보톡스니 뭐니 맞아대면 뭐하나. 심보를 그따위로 쓰는데. 뭐야? 당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늙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거랬어. 가만히 할 일 잘하는 며느리 갈고대고 멀쩡한 환자들 욕해대고 그럴 시간에 본인 심보나 좀 돌아봐. 어떻게 된 게 사람이 늙을수록 더 지독해지기만 해? 요만큼도 고개 숙일 줄을 모르고 말이야.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엄마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나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너도 이제 네 애미 그만 참아줘라. 계속 다 받아주니 끝을 모르고 저러고 기고만장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영 옆에 내 버릇을 잘못 들였어. 아주 히틀더가 따로 없지. 지금부터라도 네 엄마 정신 차리게 하려면 너도 똑바로 해. 시모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하더군요. 솔직히 엄청 통쾌했어요. 언젠가 시모한테 와다다 사이다 같은 말을 쏟아낼 날을 기다렸는데 시부가 그 말을 대신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날 그 사건 이후 시모도 정신을 차린 건지 좀 잠잠해졌고 집안엔 간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했죠. 시모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 건강검진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셨을 땐 사실 좀 의아했어요. 평소 시모의 성격을 생각하면 먼저 나서서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그렇게 대인 게 정말 따끔하긴 했었나 보구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에 먼저 손을 내민 것 같아 거절하기도 뭐해 부모님을 모시고 시몬의 병원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부모님 검진차 따라간 저에게 시모가 대뜸 저도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전 일을 생각하면 생각도 하기 싫었죠. 치사 빤스다, 절대 너한테는 안 받는다 했는데 옆에서 부모님이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받자고 하시니 거절하기가 영 모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요즘 속도 불편하던 참이기도 했고 또 요즘 시모가 팍 누그러져서 새 사람이 된 듯도 했으니 설마 이번에도 또 뭐라고 꼬장을 부리겠나 했죠. 사실 원래 내시경을 하려면 금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헐적 단식 중이라 이미 전날 저녁 6시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어요. 시모도 제가 6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 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시경 검사가 시작됐어요. 약이 들어가자 금세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이상한 감각에 눈이 반쯤 떠졌어요. 약 때문인지 몸은 무겁고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이 흐릿하게 돌아오는 걸 느꼈죠.
그때 어디선가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며느리 깨기 전에 얼른 시작해. 저는 순간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깨기 전에? 무슨 소리지?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몸이 너무 무겁고 약기운 때문에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다리에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간호사가 장비를 정리하다가 살짝 스친 건가 했지만 점점 더 묵직하고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내 제 머리 쪽에서도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죠. 감각은 무뎌져 있는데 분명히 뭔가 무거운 게 제 머리에 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실눈을 뜨고 간신히 주변을 보려고 애썼어요. 그때 희미한 시야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시모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봐왔던 시모의 모습이 아니라 뭐랄까? 어떤 광기가 어린 표정이랄까요? 시모는 간호사를 옆에 세워놓고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간호사가 제 머리를 잡는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더니 이번엔 허벅지 쪽으로 손이 가는 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간호사가 제 허벅지를 꼬집는 거예요. 꼬집힌 부위는 감각이 없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엔 시모가 직접 다가오더군요. 시모는 한 손으론 제 머리를 꽉 잡더니 다른 손으로 머리를 내리쳤어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약 때문에 통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시모가 저를 때렸다는 사실만은 머릿속에 또렷이 각인되었죠. 아, 깨기 전에 딱 잘 때렸네. 그러게요. 원장님 타이밍이 아주 예술인데요? 이거 깨면 아마 골 좀 띵할 거다. 영문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 깨기 전에 잘 때렸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땐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전 일부러 더 아픈 척 의식을 완전히 잃은 척 했어요. 속으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속수무책으로 그 상황을 견뎌야 했어요. 잠시 뒤 마취가 깨기 시작했고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약간의 어지럼증과 나른함이 느껴졌지만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시모가 간호사에게 시키던 것과 직접 내 머리를 내리쳤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 동안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죠. 잠시 뒤 마취에서 깨어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시모와 간호사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방금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제 머리는 왜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님, 그쪽도요. 내 허벅지 꼬집었죠? 당신들 둘 대체 뭐예요?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아니 얘가 정말 내가 하긴 뭘 했다 그래. 박 간호사 뭐 했어? 아니요 원장님, 저도 정말 황당하네요. 환자분 아마 마취가 안 받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진정 좀 해보세요. 원래 내시경 받고 나시면 헛소리도 하시고 헛것도 보시고 하니까 진정하고 충분히 휴식하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약 기운에 아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좀 쉬어라. 약 기운은 무슨, 내가 똑똑히 들었어 당신들. 원래 마취 중엔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각 비슷한 걸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거일 거예요. 둘 다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며 제 기억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받고 들었거든요. 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었죠. 아니요? 헛소린 무슨. 내가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느꼈다고요. 예, 그만 좀 해라. 내가 너를 왜 때리겠니? 너 지금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약물 반응이 흔하다니까? 우리가 의사고 간호사인데 너보다야 잘 알지 않겠어? 그럼 병원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적인 목적으로 아무한테나 막 공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규정상 다 이용 목적이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는 거라고요. 원장님 며느님이라 저도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네요. 빨리 나가주시겠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듯 저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고 그런 간호사의 행동에 저는 더 확신이 섰어요. 전 곧장 제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동생이 형사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온 남동생이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남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놨죠. 내가 약 기운에 헛소리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거 아니거든? 나 분명히 다 봤고 똑똑히 들었어. 근데 CCTV도 안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 누나, 내가 일단 조사 한번 해볼게. 일단 잠시 안정 좀 취하고 있어봐. 근데 내일로 이렇게 와도 괜찮은 거야? 너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아니야. 병원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문제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게 내 일이야. 누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어도 나는 똑같이 처리했을 거야. 동생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병원에 정식으로 CCTV 확인 요청을 했어요. 병원 측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죠. CCTV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얼마 뒤 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누나, CCTV 다 확인했어. 근데 이거 참 심각한데 누나네 심호? 왜 그래?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 누나 말대로였어. 누나네 심호가 머리채 잡고 허벅지 꼬집고 머리를 때린 게 다 찍혀있더라.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그 짓을 한 거야. 엄마 등 쪽도 꼬집어서 자국 남기고 아빠 손까지 비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저 제 일이 아니라 부모님에게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미친 듯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지만 동생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동생은 모두 다 찍혀있어. 이건 증거가 명확하니까 절대 잡아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부모님께까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미안하고 억울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심호의 행동을 참아왔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못된 인간일 줄이야. 그런 심호를 제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런 인간을 내가 어머니 하면서. 누나, 내 말 들어? 누나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이상한 거지. 이제 누나가 참을 필요 없어. 정식으로 고소해. 내가 다 도와줄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아무 말 없이 넘긴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사람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운 좋게도 제가 확보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사건은 빠르게 수사 단계로 넘어갔고 그 즉시 심호와 간호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병원 측에서 감찰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더 심각한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심호와 간호사가 저와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특히 심호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이 밝혀졌어요. 단순히 저희 가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본인들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후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이름과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적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했죠. 글에는 제 연락처 대신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기재했어요. 혹시 모를 신변 안전도 고려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걸 두려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올렸어요. 그러던 중 첫 번째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글을 올린 바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군요.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만 제 글을 보고 용기를 내셨다고 하면서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이후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겪은 일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줬고 그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피해 사례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강해졌어요. 저는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함께 대응할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각자의 증거 자료를 모으고 사건을 정리한 뒤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건을 맡아줄 만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했고 결국 피해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소송 준비는 오래 걸렸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피해자 모임은 단순히 법적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어갔죠. 그러던 중 시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하더군요. 세아가, 다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냥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뭘 세게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슬쩍 꿀밤 한 대 먹이는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았었어. 아주 인생을 단순하게 사시네요.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예요? 당하는 사람들은요. 피해자들한테 가서 그 소리 한번 씹으러 보세요. 다들 뭐라고 하는지. 그래, 이제 알았어. 이젠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짓을 한 건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란 헛소리 하러 온 거면 돌아가세요.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전 이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선처, 그딴 말 내 앞에서 씨부리지 마요. 역겨우니까. 그 순간 남편도 온전히 제 편이 되어줬어요. 남편은 시모를 향해 어떻게 어른으로서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며 강하게 질책했어요. 시모에게는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이 사건 이후로 시모와 거리를 두겠다고 선언했고 저를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해줬죠. 비록 이런 시모를 만나게 만든 결혼이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건 남편의 그런 태도 덕분이었어요. 저는 시모와 간호사의 행동에 대해 경찰 신고와 함께 집단 소송을 진행하며 사건을 정리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병원 내부에서 심호와 관련된 문제가 추가로 폭로된 거예요. 놀랍게도 병원 직원들 중 몇몇이 심호에 대해 오래전부터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심호의 갑질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고 지내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기를 내어 내부 고발을 하게 된 거였죠. 병원 직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간호사들 사이에서 심호와 또 심호와 함께 기소된 간호사 둘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병원 내 간호사들에겐 물론 행정 직원들까지 함부로 대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에 서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은 심호의 지시로 환자에게도 비윤리적인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심호의 부당한 명령에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해왔다고 했죠. 힘드시겠지만 직접 겪으셨던 일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해서요. 한 번은 원장님께서 기분이 엇같아서 못하겠다며 일정을 다 취소하신 적이 있어요. 당연히 환자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환자 한 분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대고 저를 밀어넘기면서 2년이 잘못한 거라고, 2년 때문에 일이 꼬인 거니까 2년한테 따지라고 막 그러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거예요. 심호는 자기가 만든 죄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일쑤였고 그 탓에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고 병원을 그만두거나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직원은 심호가 자신에게 정당한 휴가를 주지 않고 휴가를 요청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직원인 것처럼 몰아붙였다고도 하더군요. 이렇게 심호의 선행은 병원의 직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증언은 사건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심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까지 드러난 셈이죠. 결국 병원 운영진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과는 이미 늦어도 한참이 늦은 뒤였죠. 이번 사건이 각종 동네 커뮤니티들에 알려지면서 병원에 대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거든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들은 병원과 심호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병원의 문제를 폭로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심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심호가 저와 제 가족에게 끼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어요. 법원은 심호의 행동이 명백히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심호는 제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병원도 집단 소송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병원은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죠. 그렇게나 으스대며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굴던 심호는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의사라는 지위를 앞세워 권위를 뽐내며 남을 깔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가졌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사로서의 자격도 박탈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했어요. 한때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본인의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거죠. 이 사건이 심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시부 역시 이 일로 인해 안팎으로 심한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시부는 평소 심호의 성격이 다소 강하고 직설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심호의 행동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난 정말 내가 그런 인간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저 좀 독선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내 잘못도 있어. 내가 진작에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후 시부는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시모를 데리고 저와 제 부모님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날 시부는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게 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들어주셨죠. 시모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시부는 본인 역시 그동안 아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시며 저와 제 부모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시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어요. 시부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저와 제 부모님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다만 시모에게는 저희 부모님도 저도 용서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시모가 한 짓은 한마디 말로 용서되긴 힘든 행위였으니까요. 제 집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도록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며느라기한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희 집안을 한 번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사돈어른. 예,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그래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시모의 극악무도한 짓에도 불구하고 시부 덕에 저희 부모님은 시가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기로 하셨어요. 사건 이후 시모는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렸고 거의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때는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에게 군림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납작 엎드린 모습이었죠. 사건 전에는 가족 모임에서 언제나 중심에 서서 모든 일을 지휘하려고 했어요. 식사는 어느 메뉴를 먹을지, 대화 주제는 무엇으로 할지, 심지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도 시모가 정했죠. 하지만 이젠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치도 않은 일이죠. 혹여라도 이혼을 당할까 쩔쩔매는 시모에게 시부가 딱 한 번 세컨 찬스를 준 거였으니까. 시모에게 이제는 한 번의 목숨만이 남아있는 것이나 진배 없었거든요. 특히 제가 무언가를 할 때면 시모는 과하게 저를 칭찬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면 아니 역시 우리 며느린 똑똑해.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아? 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처음엔 이거 누구 놀리나 싶더라고요. 사건 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시모는 늘 딴죽을 걸었거든요. 제가 요리를 하면 그거라도 잘해야 어디 가서 욕은 안 먹겠네 하는 식으로 빈정거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변화는 시부가 저를 칭찬할 때였어요. 과거엔 어떻게든 절 깎아내리려 애쓰던 양반이 이젠 아주 더 맞장구를 쳐대는 거예요. 아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덕에 산다니까. 이렇게 마음 넓고 그릇 큰 며느리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나는 어떤 며느리 10트럭을 갖다 준데도 안 바꾸지. 밖에 나가서 옆에 애들한테도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국내 1등 신부감이라는 교사지. 시부모한테 잘하지. 착하지. 성격 좋지. 어디 하나 뭐 빠지는 게 없는데 말이야. 뭐 저한테 원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너무 그러시니까 무섭네요 좀. 생전 안 그러시던 분이. 에이 원하는 건 무슨.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할 말을 참 많이 했지 아가. 다 잊어버려라. 그때는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한때는 그렇게 저밖에 모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조롱, 비아냥, 비하뿐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 걸 참고 억지로라도 저렇게 애를 쓸까 생각해보면 묘한 통쾌감이 들더군요. 그게 보기 웃겨서 일부러 시모를 자극하기도 했고요. 한편 시모는 병원이 폐업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한때는 안정된 수입과 의사라는 직위에서 나오는 권위로 누구보다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그 결과 시모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제게 한 번 더 해야 했죠. 바로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시모가 저에게 도움을 청한다뇨? 예전 같았으면 본인이 힘들어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사람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너무 조심스러운 태도로 혹시 너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라며 저희 부부에게 물어왔죠. 제 답이요? 당연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스스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어머니 행동 때문에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그걸 누가 끼어들어 도와주면 반성이란 의미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 엄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엄마, 평생을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았지? 가난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없는 사람은 없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비난하면서.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거야. 본인이 뱉은 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그래야 엄마도 뒤늦게라도 철이 들지. 안 그래? 그 몇 달 사이 한 5년치는 폭삭 늙어버린 시모가 사실 아주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이제라도 시모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시모는 늙어 죽을 때까지 반성은커녕 더 악독해질 일만 남았을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한편 시부 역시 시모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였어요. 사건 이후로 시부는 시모와 거리를 두며 의무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정 때문에 이혼까진 안 가겠지만 한 번만 잘못하는 순간 바로 이혼 도장 찍는 거라 말하자 시모는 그 말에 벌벌 떨었죠. 그동안 자기 성질 다 받아준 시부마저 자기를 떠난다면 정말 세상에 홀로 남는 거니까요. 그 덕에 시부는 완전히 시모의 교감이 따로 없는 모습을 보였죠. 시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부적절인 발언을 하면 곧바로 나서서 단호히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모도 금세 놀라선 정신을 차렸고요. 시모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을지 정말로 180도 다른 사람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척만 하며 지내는 건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젠 가족들 모두가 시모의 부당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각자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시모가 보여준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간에 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저에게 또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려고요.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어대기 마련이고 그 권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건 핍박받던 사람들일 테니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의 그 누구도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이 핍박받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